네, 안녕하세요. 네, 채용 트렌드 2023의 저자 윤영돈입니다. 우선은 제가 이게 책을 낼 때마다 그 고객의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근데 고객들이 지금 계속 쌓아 나가니까 이제 네 번째 책이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돌을 하나씩 쌓으면 마치 거기에 이렇게 기운을 담아서 옛날 어른들이 돌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쌓듯이 그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또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이제 강의를 했던 데가 이제 한남대학교라는 데에서 강의도 했었는데, 거기 담당자로 있었던 사람이, 취업 담당자 쪽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번에 서원대로 이제 옮기셨나 봐요. 네. 서원대 옮겨가지고 이번에 연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 책을 4권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한기대라는 곳에 이제 대학원을 나오셨는데, 거기 대학원에 이번에 동무대를 하는데 거기서 좀 특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이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뭐 이쪽 업계에서 한 20년 정도 있다 보니까 저를 아는 분 중에 저를 뭐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늘 구매해 주시고 읽기 때문에 사실은 4번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4권이 제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을 쓰는 저자는 책을 내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 태어나는 아이를 무럭무럭 그 독자들의 손에 안겨서 그 독자를 통해서 잘 읽고 또 그것들이 전파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시작해 왔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3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선 마음이 땡기면 한다. 그 원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가 마음이 땡기지 않는데 일을 하다 보면 성과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땡기면 우선 내가 스스로 몰입할 수 있으니까 성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재적 동기가 아니라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을 내재적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엔잡러로서 살아남는 비결 중에 하나는, 중요한 거는요,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렌드 선점 중요하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가 이게 뜬다라고 하면 그때 따라가잖아요. 근데 벌써 그건 늦은 거예요. 늦은 거고, 그게 뜨기 전에 벌써 예측하고, 요즘에 이거를 예측 경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도 이제는 예측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읽고 거기에 딱 길목을 딱 지키고 있으면 당연히 찾으면 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점하는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는다라는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에만 너무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meaningful life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 의미가 나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누군 약자에게 의미 있다든지, 취업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채용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뭔가 이 의미를 찾다 보면 그 의미를 캐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더군요. 그것은 마치 광부 같은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하나하나 빛을 찾듯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미를 하나하나 찾다 보면 그 의미가 결국에, 우리가 처음에 여기가 너무 어두워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그마한 빛을 따라가다 보면요, 광야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어둠 속에서만 헤매기가 쉽더군요. 근데 자그마한 나에게도 의미 있는 거, 남들에게도 의미 있는 거, 그리고 세상에 또 의미 있는 것을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meaningful life를 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냐 물어보면요. 예,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토리 리빙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이게 원래는 IT 용어로 해서 메타버스에서 많이 쓰던 용어예요. 스토리 리빙이야. 예. 메타버스에서 많이 쓰던 용어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스토리텔링도 원래는 문학이나 어떤 영화나 뭐 이런 곳에서 많이 쓰이던 것이 이게 전체에 많이 쓰이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붐업됐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스토리 리빙이라는 단어가 이제 올해 2023년을 붐업될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런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제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일과 삶에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광고도 사실은 우리가 대량으로 막 이렇게 광고를 하고 매스미디어 광고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웬만하면 스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에도 막 나와도 우리가 스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찾아서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참여하고 내가 거기서 존재를 또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나는 참여하지 않고 듣기를 좋아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 좋아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 효과도 보면 옛날에는 일반 강사가 막 혼자 떠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막 몇천 명씩 막 모여서 강의 듣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요, 오히려 각자 워크숍을 해서 내 얘기를 하고 포스트잇으로 쓰고 다 이런 스토리 리빙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회사도 옛날에는 톱다운 방식으로 명령 내리면 그 회사 잘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요, 안에서 스토리 리빙을 하는 회사들 안에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조직 문화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만드는 회사들이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아, 이제 스토리 리빙의 시대가 왔구나라는 거를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단어로.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대부분 옛날에 우리가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옛날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도 커리어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 그때는 주로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대부분 바인더나 이런 스크랩하는 용으로 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들고 가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 포트폴리오 갖고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것보다 다르죠. 뭘 갖고 왔으니까 네. 그래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열정이 있다. 네. 근데 요즘은요, 오히려 이게 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런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앱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책에서도 많은 사이트들을 소개를 했는데 어도비사에 있는 이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사이트가 있더군요. 거기에 디자이너들은 거기다가 가면요 자기 걸 올려놔요 이렇게. 그리고 잘 만들고 잘 된 사람들은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한번 일을 해보자. 그래서 일을 좀 하다가 이제 어떤 아르바이트나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 사람은 진짜 괜찮다. 그럼 우리 조직하고 한번 같이 하자. 이렇게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채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정시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수시 채용이 이런 부분이 아닌 공시 채용이 많았잖아요. 공채가 많았는데 이제 수시 채용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분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럼 내 포트폴리오만 많이 잘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고, 또 뭐 크몽이나 뭐 이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만드는 디자인, 돈 얼마 주면 잘 만들어주죠. 근데 잘못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뭐가 문제죠. 그걸 제출했는데 실제 시뮬레이션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이 정도의 디자인으로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 정도면 이런 디자인 능력이 있을 거야라고 기대에 의해서 뽑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안 될 경우에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옛날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채용에서도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이게 포트폴리오가 좋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본인이 기획하게 됐고 어떤 걸 써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로 구술해봐라.
안 나오게 되면 안 나와요. 당황스럽지. 저번에 어찌 게임 회사에서 면접관 교육을 갔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게임 회사도 다 포트폴리오를 받아요. 디자이너가 아닌 프로그래머들도 포트폴리오를 받아요. 실제 본인이 게임을 만들어 봤는지를 보니까. 근데 그 부분들을 이게 다 갖고 오더라고요. 프린트를 해가지고도 갖고 오고 다 갖고 오는데 중요한 거는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안 만들었다는 거 알아. 여러분 몇 가지 질문만 해보면 본인이 뭘 만들고 어떤 식으로 썼는지가 금방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높다. 뭐 선배가 됐든 아니면 뭐 이런 업체에다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착각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만 잘 만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내용과 그렇죠. 진실성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요즘은 인턴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턴십에서도 실제 막 일을 시켜보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 잘 못해. 그리고 인턴십 할 때도 뭐 포트폴리오 갖고 오라는데 잘 갖고 왔어. 나중에 인턴십 시켜봤는데 엉터리야. 그러면 오히려 중간에 이게 채용을 전제로 하는 인턴십도 있지만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인턴십도 있어요. 하지만 레퍼런스가 안 좋아지는 거죠, 자꾸.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취업 담당자들이나 채용 담당자들이 또 만났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우리가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 얕은 수를 쓰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간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이 커리어 쪽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00년 시대가 됐잖아요. 100세 시대가 되고 생애 설계의 입장에서 시니어들이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시니어들에게 뭔가 서비스들이 많이 돼야 되죠. 그래서 크게 해외 자료들을 우리가 보니까 특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신적인 거나 마인드에 대한 케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년이 되면 신중년이 되거나 중년이 되면 이제 삶의 의미를 자꾸 잃어요. 옛날에는 내가 일만 잘하면 돈을 많이 벌면 될 거야. 뭐는 뭘 할 거야. 근데 몸이 자꾸 눈이 침침해지고 귀는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뼈저리게 막 이렇게 돈을 해서 벌었는데 자식들은 또 밖으로 나가고 또 이러다 보니까 되게 힘든 부분들이 또 특히 이게 그 일하는 여성이든 일하는 남성이든 일하는 사람들, 워킹맘이든 이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거기에 대해서 이 시니어로 갈수록 자기가 조금 이게 내가 퇴보하고 내가 해놓은 게 없구나라는 이 후회가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그들의 어떤 이 생각, 이 마인드셋을 어떻게 케어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어떻게 보면 시니어 케어라는 의미를 단순히 시니어 케어의 마켓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시니어 케어가 엄청나게 이제 돈이 될 거니까 특히 마켓도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시니어들이 뭐가 있냐면요. 시니어들이 돈이 어느 정도 벌어놓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성장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힐링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요즘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아래에서도 나와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범죄들을 우리가 사실은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시니어들이. 왜냐면 시니어들이 특히 현실에 대해서 옛날처럼 좋은 게 좋은 거야. 관계지향적인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마음 먹고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시니어 케어를 또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시장에는 또 어떤 시장이 있냐면 시니어 푸드 케어라는 시장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차피 시니어들이 자기가 밥을 해 먹거나 이러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점점점 이 실버가 되면 더 그렇고 시니어에서 또 실버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푸드 시장이 또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락도 많이 있고, 뭐 또 우리가 죽 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또 특별하잖아요. 시니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시니어 케어라는 부분은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은 정말 이 전직할 수 있는 시장도 50플러스 센터나 이런 데들도 많이 생겼었고, 하지만 실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느냐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한번 가서 교육을 들어봤는데 그냥 일반적인 교육들이 많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시니어들에게 장기적인 플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뭐 일회성 교육 막 이런 거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시니어들의 마인드셋을 바꿔줄 수 있는, 특히 저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그 외국 사람 여자분이 쓰신 시 중에 시니어가 될수록 자꾸 뭐냐면 새로운 사람을 잘 안 만나는 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원래 알았던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예요, 이 관계에서 조금 좁아지죠. 그리고 새로운 또 책을 안 읽는데요. 눈이 이렇게 침침해지니까 책을 읽거나 이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에 뭐 변하는 거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새로운 또 길을 안 간대요. 원래 갔던 길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을 잘 안 할 수 있는 거죠. 이 커리어 쪽에서는 사실 앙코르 커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앙코르 커리어라는 건 뭐냐면 정말 내 삶을 이제 재탄생시켜서 앙콜 부르듯이 우리가 뭐 노래를 하나 부르면 앙콜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기 삶에 대해서 옛날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니어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을 이제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을 앙콜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워라블은 좀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워라블. 네, 워라블. 자, 이 워라블이라는 거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강의할 때 워라블이라고 하면 뭐예요?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나서는 진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MZ세대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MZ세대만 해도 너무 긴 거예요, 이게. M세대는 M세대가 다르고요. Z세대는 Z세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 Z세대들은 M세대하고 같이 묶으면 되게 싫어해요. 오히려 M세대들은 Z세대랑 묶이면 뭐 젊은 사람들하고 묶이니까 괜찮아 하는데 이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M세대들은 주로 우리가 워라벨을 중요시해야 돼요. 워라벨. 그래서 칼퇴근하고 딱 일정 시간에 할 일만 하고 집에 와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뭐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뭐 휴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근데 Z세대들은요, 일과 삶이 이게 섞이면서 블렌딩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유튜브 하는 친구들도 거의 Z세대가 많더라고요. 근데 Z세대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회사를 다니면서도 본인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근데도 목소리만 나올 수도 있고요.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고 목소리만으로 해서 근데도 10만 이상 되고 막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회사 다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해보지만 이 시간 에너지도 그렇고,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일하고 이 일하고 따로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 회사 다닐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 회사에서 배우고 회사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걸 나 혼자만 갖고 있기보다 다른 사람하고 공유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주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잘 되는 거더라고요, 사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회사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조금 괜찮은 사람, 자기가 유튜브 이런 걸 하는데 좀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또 이 인터뷰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시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워라불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만일에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건 따로따로라고 생각했으면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문화는 제가 보기에는 워라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따로국밥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로 다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시켜서 비빔밥 문화 아니야, 비빔밥. 다 가서 넣어서 비빔밥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워라불이 아닐까, 사실은. 시너지도 나는 거고. 그렇죠. 우리 삶이라는 게 비빔밥 문화인데, 우리가. 이어령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적인 걸 보면 다 비빔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한국적인 게 어떤 거냐, 보면, 저는 일과 삶이 이게 섞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일과 삶을 섞고 있어요. 저는 가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오는 것도 내가 거기서 밖에서 배웠던 것들을 아이들에서 내가 꼰대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야, 아빠로서 뭘 시키는 것보다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원경이가 이제 아침에 이제 나보러 이제 좀 이렇게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8시 지금 30분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걔를 잘 데려다 줘야 되니까 내가 얼른 또 이제 길 찾아가지고 늦지 않도록 이렇게 딱 데려다 주는데, 요번에 또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좀 멀리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또 멀리 가겠대요, 학교를. 가까운 데 안 가고 어떤 친구는 멀리 가는 걸 욕심이 있더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빠가 시간 나는 대로 너 또 케어를 해줄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애들에게 같이 띄워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같이 공부를 해줄 수는 없고. 그러나 어차피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블렌딩 하는 거겠죠. 내가 도와주는 것처럼. 3과 1이 다 블렌딩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토리 리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뭐 사회적 얼굴이 있고 내 개인적인 얼굴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정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할수록 훨씬 더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님에게 있어서 오늘의 북쇼란? 자, 오늘의 북쇼란 늘 저는 환대를 생각해요. 환대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뭐냐면 누군가가 어딜 갔을 때 환대를 받으면요,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체험이 굉장히 좋고 경험이 좋잖아요. 저는 북쇼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 책이 어디 가서 이제 환영을 받는 곳이 북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황 대표님이 늘 환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른 데 가서는 막 보보복 되지만 북쇼에서는 늘 잘하고 있습니다. 환대해 주셔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